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언론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저희들도 언론사를 표방하고 방송을 하지만 또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지요.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저 자신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장면이 사실에 기반한 진실인지 아닌지, 또는 지금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론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언론, 그 존재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진실은 가리고 욕망만 드러내는 그것이 어쩌면 언론의 본색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역작을 하나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죠.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또 언론사 한겨레신문사 CEO를 2번이나 겪으면서 정말 대한민국 언론 이런 것인데 우리 잘 모르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언론 본색이라는 책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양상우 작가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언론 CEO에서 요즘 책을 이제 몇 권째 내셨습니다. 지금 이게 2번째고요. 예. 세 번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가을에 나올 거고. 가을에 나오는 책이. 가제는 욕망의 늪. 그래서 우리 오보나 가짜뉴스 관련된 책이고요. 예. 내년 초에는 그 뉴스미디어 이코노믹스라고 그 세계적 출판사입니다. 엘스비어라는 곳에서 예. 전 세계 영문판으로 교과서를 현재 집필 중입니다. 마지막 그 부분은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더라고요. 엘스비어라는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저명한 출판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사실은 언론 관련된 책을 최초로 쓰시는 거죠. 그건 아닐 거고요. 언론 관련 책이 누군가 있겠지만 드물고 언론이 아니라 어느 학문 분야나 드물 텐데 이제 새로운 분야인 그 뉴스 시장 또 뉴스 미디어에 관한 경제학 분야의 교과서라는 측면에서는 좀 영광스러운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제 퇴직 이후에 밤잠을 설치면서 작업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영문으로 지금 책을 쓰고 계시니까 또 작업의 공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가 2월 초에 정식 이제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계속 이제 원고 마감이 들어오니까 한 8kg 빠졌습니다. 아우, 정말로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언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저도 잘 모르는 언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사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특정한 분야도 실제 알고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 모른다는 것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지? 라는 질문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본질,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전제로 이 인터뷰 보시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언론 본색이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가려진 진실, 이제 드러난 욕망, 이제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을 왜 언론 본색이라고 했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금방 우리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전 세계 지구인 모두 다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이를테면 언론이 언론 자신에 관한 보도를 하는 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모두 다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언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언론에 대해서 모두 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 있으면 스튜디오를 모를 수 없죠. 그러나 스튜디오 밖에서 나가서도 이 스튜디오를 볼 수 있고 스튜디오 형체, 건물의 모양 이런 것처럼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언론을 계속 소비만 하던 위치에서는 그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그 경험하고 그다음에 익숙해진 언론상에 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언론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언론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언론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 안에 다 투영되어 있고요.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고, 그걸 언론이 스스로 얘기해 주지 않지만, 제가 뭐 언론계에도 오래 몸담았고, 또 언론을 현재 경제학으로 분석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기자만 한 게 아니라 언론사를 직접 경영도 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시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우리 저 독자들이 모르는 언론에 관한 어떤 본성, 본태, 본색을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그 불만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좀 더 나은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사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의옹호,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정직한 눈, 한겨레 신문, 정론집필, 공명정대, 경향신문. 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다들 진실을 추구하고 균형감 있게,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실제로 진실한가, 네. 진실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 언론의 본색이니까 본성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대목인데요. 다 모두 공정, 객관, 진실, 정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요한 언론들이 이렇게 유사한 어떤 모토나 슬로건을 다 내세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칭찬할 날도 없다라든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뭐 무슨 짓을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독특한 자신들만의 사시들을 갖고 있는 게 세계적인 유력 언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정 뭐 이런 걸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까? 네, 이 책에도 제가 소개를 예. 했는데 지금 정확한 그 슬로건 문안들이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가디언, 인디펜던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유수의 신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세상의 어떤 잡음을 제거한 소리를 전한다라든가.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사실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전통 언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많은 독자들을 실망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공정하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우리는 특정 정파에 이렇게 종속적이거나 그 정파를 지지하거나 후원하거나, 우리는 정파적이지 않다라고 제일 먼저 광고하고 홍보하고 사실을 내걸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유력 언론들이 정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매우 드물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들이 언론이 내세우는 주장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다를수록 신뢰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뭐 아예 미국처럼 우리는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뭐 공화당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정직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한국 언론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대표님이 이 좋은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전 세계에서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정치 뉴스를 보는 비중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네, 예.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이게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정치 뉴스들을 많이 볼까? 그건 레거시 미디어가 그만큼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 오히려 뭐 스픽스도 그렇고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지만 분명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정파적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런 논조가 사회적으로 옳으냐, 독자들에게 옳으냐, 시청자에게 옳으냐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솔직한 거죠. 근데 소위 이제 전통 언론들, 전통 신문들, 방송은 뭐 공영방송은 집권을 누구 하느냐에 따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신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색깔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신문들은 모두 다 진실과 객관이라는데, 우리 신문 독자들은 영 다른 두 가지 얘기를 당일날 아침 신문을 통해서 보는데 둘 다 진실이라고 하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 언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편입니다. 40개국 중에 뭐 꼴찌에서 2등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제 반대로 그만큼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정치 뉴스 채널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크거나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대한민국 언론이 공정, 정의, 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편향적이다. 그러면 이걸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우리는 편향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들이든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게 더 좀 솔직 담백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언론은 편향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공정하다, 정의와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지금도 대답을 제가 길게 하고 있는데 예, 예. 또 조금 이게 역사성이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언론을 볼 때 얼마나 정파적이다, 좌파적이다, 우파적이다 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언론의 본성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언론만 정파적인 게 아니고요. 네. 역사를 보자면 뭐 18세기, 19세기 이 근대 신문의 시작은 매우 정파적인 신문들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 채널이든 레가시 미디어든 전통 언론이든 정파적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이제 시청자나 독자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아쉬워하지만 네. 실제로 200년 전쯤 되면 예. 그때는 지금 이상으로 미국의 민주당 신문, 미국의 공화당 신문이 있었고 네. 예. 그들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정파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 기껏해야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네. 150년 정도 되고요. 그 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인쇄 기술이라든가 종이값들이 싸지고 도시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정파성을 띌수록 신문이 안 팔리는 거예요. 네.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한 번에 수십만 부를 찍는데 그래서 이제 신문들은 정파적인 내용보다는 중도적이고 소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문을 파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시점에 광고가 도입됐습니다. 네. 광고주들은 독자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광고가 노출되느냐가 중요하고 신문이 광고 수입을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다, 공정성이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독자들, 중도층을 포함한 더 많은 독자들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 당시에 형성된 저널리즘의 사조, 네. 저널리즘의 사조가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 200년 전에 그 정파적 언론을 겪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한국에는 그런 언론이 없었으니. 그래서 한국에 처음 이제 주요한 그 어떤 저널리즘의 사조로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친 게 객관주의 저널리즘인데, 옷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이지만, 네. 그걸 그 옷을 입고 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능력은 체계적으로 갖춰주지 못한 겁니다. 이 일제치하였고,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광복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10년 전 독재체제로 들어갔고, 독재체제에서 무슨 언론의 소명과 어떤 그 역량의 증가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독재가 끝나고 나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끝나고 나서 6.25,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승만 독재 정권이 있었고요. 물론 그때만 해도 그 뒤에 제5공화국 시절보다는 낫지만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짧은 4.19 혁명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유신 독재였고 그 뒤에 50을 거쳐서 그야말로 신문 방송의 자유화가 시작된 게 87년입니다. 87년, 88년입니다. 그리고 나선 곧바로 디지털 어떤 미디어의 파도에 휩쓰이면서 좀 많은 전통 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언론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체계적으로 이 언론의 소명이든 언론의 규범을 몸에 배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시간도 짧았고 서구 언론의 역사는 200년, 300년이 넘는데 짧았고 그 과정에서 겪은 어떤 사회 체제나 사회 분위기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기까지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의 좀 불행한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해직 언론인부터 많은 불행한 언론의 역사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오늘의 한국 언론의 모습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이제 우리 눈에 다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겹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언론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걸었지만 네. 객관적일 수 없는 네. 그 조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향성이 있는데 이것이 공정이다 진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강요를 하는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정정을 예. 하나 하자면 한국 언론만 정파적인 건 아닙니다. 예. 미국 언론도 정파적이고요. 미국 언론도 뭐 어느 나라 언론이나 할 것 없이 좌파니 우파고 뭐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예.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말씀대로 우리 공정하다 객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예. 특징인 거죠. 예. 그런 이제 모토나 슬로건을 내걸게 된 배경은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우리 독자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우리는 공정하다라는 걸. 예. 이런 역사성이 반영됐다는 말씀이고요. 정파적인 언론은 그냥 언론의 본성입니다. 언론의 본색 중에 하나는 매우 정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파성을 전제로 언론을 봐야 언론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뭔가 조금 선진화되지 않았다면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사나 어떤 사회 체제 수준에 비해서는 좀 예. 그런 아쉬움이 들지만 언론은 사실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후진적이고 언론이 문제라고 하면 언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이겠죠. 정치인들. 예. 언론에서 가장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정치 뉴스고 정치 소식 기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상극에 있는 정치도 수준이 언론만큼이나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도 언론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신문 방송이 다 팔리지 않을 테니까 스픽스도 독자들의 어떤 요구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항상 독자들을 존중하고 독자들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언론이 해야 할 건 더 철저히 검증하고 해야 하는데 독자들이 원하는 걸 가볍게 독자들이 원하는 좋은 음식을 우리가 선사하면 되는데 좋은 음식보다는 독자들이 먹기 좋아하는 사탕만 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언론을 이용하는 이제 그 국민들이 난 저 방송 더 믿을 수 있어. 저 보도가 더 맞아. 진실에 가까워.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자체가 혹시 편파성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실과 공정에 대한 확인이 된 것이니까 나와 결이 맞다라고 이제 봐야 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규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언론학이나 경제학이나 미디어 경제학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정파성이든 언론이 갖고 있는 편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보는 사람. 하나는 만드는 사람인데 만드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편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도 만들고, 언론사 사주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언론끼리의 경쟁이 심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전하면 그 회사가, 언론사가 제대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심해지고,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 그 측면이 더 주요한 측면인데, 이 독자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스픽스는 아주 좋은 채널이라 저도 보고 있고 뭐 좌나 우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근데 어떤 유튜브 채널은 극우 독자들만 본다거나 아주 극좌 독자들만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그들은 그 채널이 진실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할 때 그걸 진실로 믿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전망이 나왔어요. 주식값이 폭등할 거라는 전망과 주식값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등할 걸 믿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내지는 비슷한 논조를 전하는 언론을 사람들은 더 진실에 가까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요즘 언론 이런 현실을 보면 뭐 전통 언론이라고 이야기한 레거시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고 추락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히나 정치적 의사결정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통계로도 이제 나오던데. 네. 자, 이게 그러면은 경향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좀 더 나가면 자 이렇게 레거시가 무너졌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질문을 좀 곁들여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유튜브 채널 하시니까 아니면 뭐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좀 비판을 제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생각하기에는 뭐 유튜브 채널 영향력이 사실은 이 스픽스만 해도 그 엄청난 전통 언론의 건물과 윤전기와 뭐 방송까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뭐 KBS 10,000명도 넘을 거고요. 네. 그 시설은 이 스픽스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유튜브 채널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지니는 건 맞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전통 언론의 영향력과 유튜브 언론들의 영향력에는 여전히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통 언론이 도달하는 범위가 지금도 아직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통 언론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모든 걸 독점했지 않습니까? 30년 전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과 방송 이외에 누가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지금은 스픽스가 지난 이제 계엄 또 전후의 국면에서 많은 특종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특종을 하더라도 전달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보 공급과 유통의 인프라가 커지면서 유튜브 채널이든 이런 이 군소 적은 그 매체들의 어떤 영향력 증대에 큰 이제 덕을 보게 된 거고 그만큼 전통 언론은 이제 영향력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나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유튜브 언론보다 적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요즘 뭐 지상파 방송을 다시 보는 재미가 생겼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으로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전통 언론이 원래 가져야 되는 이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력은 현재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인 논조 또 정치 같은 편향성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평가하고 또 구독도 하고 시청도 하죠. 근데 지난번 계엄 또 그 전에 일련의 상황 계엄령과 일련의 상황 그다음에 탄핵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확 쏠린 게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방송이나 뭐 공영방송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송이나 그런 매체가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론은 항상 움직이니까 그걸 잘 지켜보면서 이 언론들이 여론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론이 무엇인지를 미리 잘 보고 따라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핵심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좀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나 신흥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자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을 요새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은 권력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 언론은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조금 전에 그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탄핵의 과정에서
여론 중심으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재명 정부에게 좀 더 유리하게 네. 좀 칭찬을 하고 기대를 하는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결국 독재 정권에 줄을 섰듯이 윤석열에게 줄을 섰듯이 자 이재명 정부에도 줄을 서자라고 하는 오히려 생존 본능의 발로이냐 이런 부분 좀 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성인데 예. 본성은 안 바뀌는 게 본성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본성이라면 좀 좌파적 성향, 우파적 성향,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이라도 그냥 앞에서 납작 엎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그것도 본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이 거대 뉴스 미디어들이 어떤 권력에 이게 납작 엎드렸다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네. 권력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어쩌면 그런 뭐 보수 매체는 보수 정치 권력보다 더한 보수 세력의 어떤 본진일 수 있고요.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겠고 진보 언론들이 그 진보 정부, 진보적인 정치 세력보다 더 굳건한 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언론도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이를테면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보수적인 독자들을 상대로 신문을 팔았고 방송을 해왔어요. 이런 보수 매체가 갑자기 반보수적인 색채를 띠면 뭐 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당장 항의 들어올 거고. 예. 제가 한겨레 신문 사장을 거치면서도 뭐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독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렸다는 표현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뭐 방송을 보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채널 중에서 방송 채널 중에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 노골적이더라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말씀을 저도 드리는 뭐 거고요. 100% 동의합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신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일단 토대가 뭐 보수적이다, 네, 진보적이다 또는 좀 중립적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고요. 그거는 간단히 말씀은 예. 이제 방송은 인허가 사업인데다가 공영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공영방송이 아닌 방송들은 뭐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가 물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영방송 얘기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공영방송은 이 가장 공영방송의 영향력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정치 권력 아닙니까? 예. 정치 권력이 사실상 뭐 방통위 그다음에 뭐 방문진 KBS 이사회를 통해서 그 조직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니 눈치를 뭐 볼 수 있겠죠. 좀 노골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은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상 이제 언론사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이든 방송이든 네. 국가의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이렇게 해서 다 생계를 유지하는 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용어로 자본과 권력이 완전 종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보도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의 편향성 문제를 뛰어넘는 네. 정말 언론의 순기능, 네. 편향성을 인정하더라도 언론이 순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좀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주의, 공정한 보도를 해보자, 중도적 보도를 해보자라는 건 이제 광고 수입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정치적인 후원자들로부터만 이제 수입을 얻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 200년 전에는 아주 매우 정파적인 신문들만 있었죠. 그러나 광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정치적 후원자와 광고 수입이 같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광고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광고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광고주의 영향력 안에 많은 매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고 기업의 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형성하게 됐고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수많은 광고주라면 지금은 특히 매우 큰 대기업 광고주들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에서 정파적 문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 못지않게 자본 권력도 매우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진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뉴스 시장에 이 기사를 보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면 지금은 그 레가시 미디어의 경우 그 특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레가시 미디어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자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내가 11만 원 줄 테니까 기사 보도하지 말라라는 거래도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경제학 논문이나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장을 통해서 뉴스 시장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너무 줄고 있어서 매출의 규모가 줄고 있어서 소위 미디어 포획, 자본과 권력의 미디어 포획에 더 위약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얻는 수입이 줄어드느냐면 이전에는 신문만 있다고 치면 일간신문만 있다고 치면 일간신문이 오늘 보도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다른 신문들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신문이 보도를 하면 A라는 신문은 하루 동안의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날 다른 신문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특정 보도를 한 거고 특정 보도에 대한 수익은 그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A라는 신문이 보도를 하면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을 쓴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부인이 이제 줄리아 카제라는 이 뉴스미디어 경제학 쪽에 또 유명한 학자인데 4분의 1인가? 2분의 1이 4분 만에 복제가 된답니다. 한 번은 제 아주 아끼는 후배가 김정은과 그 트럼프의 정상회담 관련된 특종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동에 있던 저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회사 CEO였는데 한겨레가 큰 특종을 했다고. 언제 보셨어요? 한 20분 전에 봤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쓴 것 같다고 하고 이제 기사를 쓴 기자와 직접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쓴 게 맞고 AP 외신에게도 다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지만 특종 기사를 쓴다고 해도 불과 몇 분 만에 그걸 베껴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덮여지기 때문에 어렵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이제 몇몇 신문들이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특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핫한 뉴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제 큰 포탈 아닙니까? 그 포탈에 이제 우리 기사가 실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포탈에 한 페이지 뷰당 지급할 하는 그 광고료가 1원입니다. 네. 그럼 100만 뷰에는 100만 원인 거예요. 수익이. 1000만 뷰에도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신문사를 영위하기가 어렵고 그것보다는 특정 기사를 쓰기보다는 빨리빨리 베껴 쓰는 많은 기사들 또 속보 기사들 그래서 계속 속보 전쟁으로 이 신문들이 빠져들고 언론사들이 빠져들면서 수익이 점점 나빠지고 기자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품질 높은 기사는 안 나오는 거고 이처럼 이렇게 경제적 환경에서 벌어진 레거시 미디어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레거시 미디어 전체의 품질이나 어떤 우리 독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서 정말로 질문을 바로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노력에 비해서 생산한 이 생산물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걸 언론이 스스로 만들거나 네. 또는 제3의 무엇, 네. 국가든 어디든 그 가격을 인정해 주거나 네. 이래야 언론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둘을 나누어서 보면 왜 언론은 그러면 내가 보도하는 내용이 가치로 인정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격 또는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을 그럼 충분히 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 길이 있으면 누군가 했겠죠. 예. 근데 제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한 일이지만 첫째는 언론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성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난 100년 이상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졌던 또 거기 있던 언론인이 가졌던 파워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모든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의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게 진실이야. 당신은 이 기사를 봐야 해라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도를 해왔고 기자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매우 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독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은 독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사에 반응하는 취재원들을 더 중시 여기는 이제 그 습성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학문적인 접근은 아닌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이 시장 환경, 뉴스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뉴스의 유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전에는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은 정보의 공급, 인풋부터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독자들한테 주는 아웃풋까지 그 전 경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실 폐쇄하고 기자실 개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게 그 기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얻는 과정도 독점이 깨졌고요. 정보를 주는 것도 예전에는 신문 배급소 지국 통해서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포털을 통해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그래서 그 독과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일례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어느 신문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뉴스 콘텐츠의 품질은 전혀 올리지 않고요. 지금 무료로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포털에서 다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 콘텐츠의 품질은 한 50%라도 올려야 그걸 돈 받고 팔 수 있을 텐데 콘텐츠의 품질은 올리지 않고 5%도 올리지 않고 거기에 로그인 월을 준다든가 아니면 페이월,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당신 누군지 기록하고 와서 보세요. 또는 이 콘텐츠를 보려면 돈을 100원이라도 내세요. 라는 장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네. 왜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뉴욕타임즈가 그런 그 유료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넷플릭스도 유료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옆 사람이 장터에 간다고 같이 덩달아 가는 수준인 거고 그 정도로 사고의 수준이라든가 그 분석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세대별로 자기 세대의 생각 이상으로 극복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가시 미디어들의 상당수는 그런 혁신적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 대표님이나 이 유튜브 채널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몸이 가볍고 혁신적 사고에 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론인인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픽스를 보는 구독자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단 한 명의 구독자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과연 현재 있는 전통 언론에서 그 언론인들, 기자들이 우리 신문의 구독자가 떠나간다? 내가 진실을 보도하는데 왜 떠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 자세부터 현재 그 레가시 미디어들이 혁신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 굉장히 이제 아프게 지적해 주시니까 신문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언론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이 결국 자본과 권력에 종속하면서 계속 거기에 준조세 같은 것을 받아서 신문 부수 뭐 몇만 부도 안 되는데 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천억까지 매출을 올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취재원 출입처에 가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대기업 또는 뭐 중견기업,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구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되 뭔가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일리 있는 말씀이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준조세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가시 미디어인 뭐 CEO도 하고 언론 출신인 저로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그 모두가 정상적인 거래 또 한 일환이고 관행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이 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 한 특정 언론사나 특정 언론이나 어떤 언론 소비자 하나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그 미디어 인프라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러저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성공을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지만 완벽히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도 아직도 이 전이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가면서 상황이 더 정리가 되겠죠. 스픽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 되는 그 날도 올 수 있는 거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뭐냐면 정부 공적 자금으로 모든 언론의 구독자 수만큼, 스픽스가 지금 이미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145만 명.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뭐 제가 아는 어떤 신문사는 아직도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전통 언론 중에 하나는 스픽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혁신하는 사람과 혁신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여튼 하던 말로 돌아가서 스칸디나비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스픽스를 포함하여 전통 언론을 포함해 한겨레 신문이든 조선일보든 뭐 KBS든 여기에 구독자 수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냥 비대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게 수익성이 나빠지면 나쁜 품질의 뉴스가 생산되는 거고 그건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이게 무슨 뭐 선정적인 매체든 아주 뭐 고품질 매체든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선정적인 기사도 언젠가는 매우 중요한 기사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 책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말이 딴 데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한번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쯤 될까요? 미디어 바우처법을 정부 여당에서 세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민들에게 뭐 10,000원에서 20,000원이든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20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그 바우처를 들고 뭐 조선일보든 한겨레 신문이든 중앙이든 경향신문이든 스픽스든 이런 신문에 바우처를 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기사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바우처 10장 중에 한 장을 한겨레 신문이 주는 겁니다. 쿠폰으로 이제 쿠폰처럼. 예. 그러면 그게 다시 그러니까 그 바우처의 재원은 공적 자금인 거고 그 공적 자금이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의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신문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론사로. 그럼 이 돈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언론사에게는 많은 바우처가, 나쁜 언론사에게는 적은 바우처가. 그러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좋은 언론만 생기지 않겠냐는 게 그 바우처법의 특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데도 아주 뭐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언론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들이 믿는 진실만을 보도하는 신문에는 많은 바우처가 갈 거고 자기들이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는 신문에는 바우처가 안 갈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론사들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다른 신문사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거야 아니면 사그라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데 워낙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무슨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 나라의 어떤 그 독자들은 좌우파가 그렇게 우리처럼 심하게 안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랑 생각이 같은 뉴스를 보겠다는 사람이 전체 100%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다 나랑 같거나 중도적인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파면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는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같은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이 10%인데 내 생각과 다른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은 12%, 13%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뉴스 시장, 뉴스 소비자의 태도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걸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완전히 짜게져 있고 지금은 중도층이 있고 해서 보수 여론이 좀 적긴 하지만 항상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네.
보수적인 좌파, 그러니까 우파 독자들은 우파 신문에만 줄 거고 좌파 독자들은 좌파 신문에만 두게 되면 이 좌우파의 정치 세력이 싸웠던 전쟁에 독자들까지 참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고 이게 더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추진된 것을 보면 그 법을 추진하던 사람 정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좌파 정당에서 좌파 의원들이 한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이쪽 신문은 살아남고 저쪽 신문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지만 우리가 꼭 다 생각해봐야 할 건 언론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저도 사실은 우파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언론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내가 믿는 진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진실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에도 문을 열고 그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이제 시장에만 무조건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나 뭐 재벌들이 이렇게 준조세처럼 지원해서 할 수도 없다면 여기에서 이제 절묘하게 일종의 탈출구나 해법 같은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악화,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그 북돋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공적 자금도 어느 정도 그 스칸디나비아 모델처럼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미디어 바우처법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스픽스도 공적 자금을 주고요, 조선일보도 주고요, 경향신문도 주고 한겨레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구독자가 여기 140만이면 140만 명만큼, 어디 50만도 안 되면 50만 명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사 전반이 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스픽스도 이 독자들 또 이 구독자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남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월급도 직원들 더 많이 주고 그러려면 어떤 그 가성비도 좋아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리지널 콘텐츠, 독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는 그 언론사들에게 이 지금 언론 본색 이거 좀 특정 인터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여기 제일 먼저 나왔는데 몇 곳에 또 있었는데 뭐 제가 요청을 드렸죠. 근데 스픽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는 아주 주목하고 있고요. 저 한겨레신문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한테는 물었는데도 스픽스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면서 매우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제가 뭐 과찬이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오리지널 뉴스 여기서 특종을 몇 개 하지 않습니까? 이 스픽스는 사실 기자들을 다 동원해서 막 발굴 취재하기는 어렵지만 스픽스가 옳은 얘기를 하면 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제보자들이 올 겁니다. 그 제보자들을 통해서 날 것 그대로 구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큰 힘이 되겠죠. 그건 오리지널 뉴스입니다. 스픽스에서 보도한 것을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스픽스에서 나온 무슨 강희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기사에 씁니다. 그건 오리지널 보도가 아니죠. 중요한 건 오리지널 보도고 오리지널 보도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보도를 많이 보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법이나 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들은 남들이 쉽게 베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특히 레가시 미디어들은 뭐 작은 언론 뭐 물론이거니와 레가시 미디어들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남들이 쉽게 베낄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남들 것을 베끼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 때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는 가장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 신문이라도 유튜브 이게 스픽스의 경쟁자를 만들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라든가 영상 컨텐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6년 전, 7년 전에 했는데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영상 콘텐츠는 일반 그 텍스트 콘텐츠에 비해서 따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이브 또한 따라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당장 그 이 구독자들한테 이 소구력이 있는 콘텐츠, 남들이 베낄 수 없는 콘텐츠, 이런 독자적 콘텐츠를 자꾸 많이 만들다 보면
뉴스 품질의 질도 높아지고 독자들의 환영도 받을 거다. 그래서 그건 자구책이죠. 언론사들의 자구책.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 박사님께서는 언론 본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뉴스 생산자 그리고 뉴스 소비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 때문에 그 책의 그 사이즈만큼이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면 독자들은, 구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요. 동시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론은 정파적이고 언론은 과장도 많고 어떤 때는 보도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 생각에 따라 보도하지 않기도 하고 권력과 금력에 포획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조차도 많은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하나 있고요. 이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나 언론인들도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이 보도는 진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옛날 경험을 보면 이건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데스크가 쓰라고 해서 쓴다며 이렇게 불만스러워 하다가도 그게 일면톡으로 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래 이게 진실이야 라고 하는 동료 기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겠죠. 그래서 언론인들은 자신이 보도하는 기사가 그 진실이고 그 진실을 독자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에 쓴 그 기사를 우파 독자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처럼 언론과 언론 혹은 언론인과 그 대극에 있는 언론 소비자, 언론 수용자는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기대는 아주 관성적인 겁니다. 이 관성적인 기대를 조정하지 않으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고쳐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무슨 거래와 계약을 한다고 치면 상호 간에 실천할 수 없는 계약을 맺으면 그다음부터는 모두 갈등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특히 한국 언론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 언론, 우리 한국 언론의 문제는 그걸 보는 언론 소비자들에게도 있다라고 무슨 말씀은 드리지만 언론인 출신에서 그걸 자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언론에 관한 과도한 기대를 조금 낮추고 현실을 좀 더 확인하면서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정말 한 발 나갈 수 있는 어떤 언론의 발전,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건 언론 소비자만이 아니라 언론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정치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더 성질이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정부가 나오면 보수 정부가 나와서 종편 생겼죠. 계속 보수 정부는 제도 법적인 걸 뭘 하고 있고요. 진보 정부도 뭔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 정책만큼 10년, 20년, 50년 대계가 필요한 정책이 없는데 너무 부작용이 워낙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말씀은 상호 의존성보다 상호 독립성을 좀 유지하면서 이것이 모든 나의 바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해결 수단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하고 걱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이비 종교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다른 견해를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선거론 같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은 그 부정선거론의 시작은 이게 요즘 이게 전임 정부와 그 우파 유튜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좌파부터 시작했어요. 그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그건 과도한 어떤 그 자신의 신념,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론 같은 걸 제가 믿지 않지만
내 생각하고 너무 같은 거죠. 네. 어떻게 우리 정당, 내가 믿는 정치인이 어떻게 떨어졌거나 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쁜 거냐. 이거는 부정선거밖에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이 강해질 때 그 믿음을 충족시키는 언론이라면 좋은 언론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있을 수 있고 어디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해주는 언론이 진실을 전해줄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이 우리 구독자와 대한민국 언론 소비자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양성호 박사님과 얘기 나눴는데요. 불가원, 불가근 이제 이런 이야기로도 맞는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되 너무 빠져들지는 말자. 믿음이 신앙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다. 언론은 언론 고유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쳐다보고 또 소비자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책 일독을 권유하는 것은 보자마자 제가 인터뷰하자고 바로 연락을 드리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 책이야말로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언론 소비자라면 또 언론을 감시하는 일종의 와치도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또 하나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난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야만이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국민의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씀 원자에 논할 논자, 말씀을 논하는 언론. 어떤 언론이 정답이다라고 오늘 균형 내리지 말고요.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쏙 빠져들어갔는데 시간이 이만큼 간 줄 몰랐습니다. 아니, 마무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책의 저자는 제가 아니라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바로 전달자. 마지막에 전해주신 말씀이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론 본색 양성호 박사님과 함께 했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언론사 CEO로 한겨레 신문에서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는 그 경영적 역량과 언론이 가져야 하는 본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충실하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마지막으로는 학자의 길로 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언론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계신 분이어서 일독을 권해도 제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언론 본색 여러분들 많이 읽어봐 주시고 그 내용도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이상 낮은 가격으로는 만나기 힘듭니다. 남자는 전립선, 남자는 지구력. 좋다. 남자를 깨우는 더블 소팔메이트의 옥타 보사너 지금 바로 꼭 드십시오.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